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5월의 거래일도 마지막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6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예직 김은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 먼저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핫 이슈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이 불어든 가운데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다시금 떠오르게 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 강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폭 상승하며 플러스권에서 마감하긴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켠 날이었죠. 오늘 다우존스는 42,000선에서 마감하면서 0.28%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19,725.87로 마감하며 0.39%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5,900선 유지해주면서 0.40%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히트맵으로 넘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P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38.98달러로 3.25%나 상승하며 장중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애플의 주가는 0.23%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단이 초록불 켜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 초반 기대와 달리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 기대감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는 반응인데요. 이미 아시아장에서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1%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8일 정규장 마감 이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를 두고요. 무효 판결을 하자 선물 시장의 기대감이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개장 이후 다우지수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국제통상법원 간의 대결 구도는 시간 싸움으로 들어간 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연말 S&P 500 지수를 5,900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올해 말 S&P 지수가 5,900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분석을 해줬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주식시장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한 선물조사 결과 연말 S&P 500 전망치가 5,90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 때의 6,500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치인데요. 이날 S&P 500은 5,888.55로 장 마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S&P 500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기업 실적을 누를 수 있다는 견해가 반영되었는데요. 5명은 소폭 감소, 2명은 대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일종의 세금이라면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 국제 생산자와 기업이 그 부담을 나눠지게 됩니다. 관세가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러 약세로 미국 증시가 횡보할 우려입니다. 중국과 인도로 분산 투자를 나설 때라고 전문가는 추천했는데요. 혁신기술 시장은 미국 주도에서 미중 경쟁 구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변도 투자에서 벗어나 중국과 인도로 자산을 분산할 시점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전문가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포럼에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미국을 떠나서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되는 추세라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브록필드가 인도 투자 규모를 3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3배 이상 늘리는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문가는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강하지만 1970년대와 2000년대는 10년 이상 횡보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당시처럼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 수익 기회를 찾을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 중국과 인도, 업종별로는 방위산업, 원전, 뷰티테크 등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증시 일제히 상승하는 와중에도 암호화폐는 혼조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30일 오전 7시 코인 시장은 한때 비트코인들의 24시간은 0.94% 하락한 10만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2위의 이더리움은 0.25% 상승한 2,655달러에 거래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시총 4위인 리플은 0.84% 상승한 2.28달러를 기록하는 모습 한때 보여줬습니다. 이날 리플은 최고 2.31달러, 최저 2.26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암호화폐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가 법원의 트럼프 관세 저지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종목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호식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주가가 29일 3% 이상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에는 45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 전문지 매출 459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대한 H20칩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가 약 80억 달러 더 높았을 것이라 항변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대한 H20칩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더 실적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AI 칩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맥 시리즈에 이어서 셀프 수리 프로그램을 아이패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애플 정품 부품이나 도구, 수리 설명서를 활용해서 직접 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이용자가 필요한 부품이나 공구를 주문하면 애플이 판매하거나 대여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셀프 수리 프로그램은 최근 출시된 아이폰 16E를 포함해 65개 제품을 지원하며 캐나다가 34번째 서비스 제공 국가가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총 33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9일 미국 CNBC 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타임즈는 아마존과 인공지능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요리와 레시피 사이트인 뉴욕타임즈 쿠킹, 그리고 또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 애틀레틱의 콘텐츠를 앞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뉴욕타임즈 콘텐츠를 자사 AI 모델 훈련뿐 아니라 챗봇 알렉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자 질문에 대해 알렉사는 기사 출처와 뉴욕타임즈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불만이 점차 조직화되면서 플랫폼 독점 구조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플랫폼 독점 구조에 대한 이런 반격, 워터피플 인앱 결제를 피해서 공동대응 사무국은 29일 집단 조정에 신청한 국내 게임사가 무려 100곳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 결제 수수료 30% 중 20% 이상의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국내 한 중견 게임사와 출판업계 단체들이 인앱 결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게임사는 구글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업 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폭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부터 개별 종목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기술주 이익은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고 분석해줬습니다. 기술주는 앞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하락 시의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반면 일각에선 다우지수 상승률이 S&P 500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하며 다우지수는 산업 비중이 높고 기술주 쏠림도 덜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이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요.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일단은 일시 정지를 하는 걸 판결을 내렸었는데 다시 어제장에서는 이를 다시 복원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번복하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하루 만에 관세 무효 조치 번복이 되게 되면서 이 시장에서는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1심의 재판부에 불복을 해서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4월에 PC 물가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 하반기에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은경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이번에는 지멘스입니다. 지멘스는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종합기술기업으로 1847년 베르너 폰 지멘스 월레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독일의 메넨과 베를린에 있으며 산업 자동화, 디지털 인프라, 헬스케어, 모빌리티, 그리고 에너지 분야까지 폭넓은 사업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1170년이 넘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기업은 유럽 산업 혁신의 중심에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기술을 통한 삶의 재향상이라는 철학 아래 전 세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지멘스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인더스트리로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 공정 제어, 센서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 디지털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특히 제조업의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운영을 돕는 데 중점을 두면서 지멘스의 IoT 플랫폼인 마인드스피어를 통해 공장과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머신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인프라 부문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건물과 도시 전체 전력 관리,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빌딩 및 전기 배전 시스템 등을 다루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기 설비를 넘어서 건물 내부의 공조 시스템과 에너지 흐름을 센서와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조절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빌리티 부문으로 철도 차량, 신호 시스템, 전동차, 고속열차 등 교통 관련 시스템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럽 고속열차 시스템이 ICE를 포함해서 다양한 도시의 지하철, 경전철, 신호 제어 시스템 등의 지멘스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스마트한 교통의 흐름과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철도화된 철도 시스템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멘스 헬스 니어스입니다. 이 부분은 MRI, CT, 초음파 장비 등 의료 영상 장비와 체외 진단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병원과 진단기관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팬데믹 이후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 진단, AI 기반 진단 보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부문은 지멘스 전체 매출에서도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단순히 장비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 기반의 진단 솔루션과 병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 시스템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부분은 2020년에 지멘스 에너지라는 별도의 회사로 분사되었는데요. 이 기업은 전통적인 발전소용 가스터빈부터 풍력터빈, 그리드 인프라까지 아우르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업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190여 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직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에 맞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현지 정부 및 대기업과 협력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1950년대 말에 처음 진출했고요. 현재 시먼스 리미티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철도 신호 시스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솔루션, 의료 장비, 전력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전통적인 제조 기업의 이미지를 넘어서 디지털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 중심의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스마트 산업과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멘스에 대해서 저희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뉴스에서 경제 이슈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좀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DS투자증권의 분석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중공업이 호조세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DS투자증권은 30일 삼성중공업의 하반기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가를 기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측은 여름부터 미국발 LNG선이 향후 2년 동안 170적 발주될 것으로 예상 중인데 한국 조선소가 대부분 수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액화 천연가스 선을 포함할 상선 성가는 상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해 한국과 중국의 선가 차이가 확산된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동사 지분 15.2%를 보유 중인데 사이클 회복기와 피크기 중간 단계 매각이 현실적이라면서 지금보다 시총이 더 오르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의 스왑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외부 매각만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내 빅2 중 한 곳이 인수하려면 독점 우려로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을 중단하는 법원 판결이 하루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관세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행정태로든 관세 정책을 계속한다면 법원이 문제 삼은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비상경제권한법입니다. 다만 월가는 입하가 아니더라도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크게 반응하진 않았는데요. 항소법원이 결정이 보도된 직후 S&P 500은 약 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백악관이 무역법 232조나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관세 정책이 지속되더라도 지난달처럼 고강도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뒷받침되었습니다. 다음 소식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이 제도화에 나서며 디지털 자산의 실사용 가능성과 시장 편입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잇는 연결고리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 중입니다. 특히 통화청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확장해서 신뢰성 확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명확한 규제 기반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를 시도하며 안정성 중심의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23년 발효된 미가 규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발행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의 발행도 허가되지 않으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명확한 규제 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경제에 적극 도입해서 실사용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한편 국내는 민간 주도의 실험조차 아직 어려운 선규제 후 시장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법적 지위와 인가 절차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의지는 한야금융지주 역시 돋보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월 국내 금융지주 최고 경영자 중에서는 최초로 밸류업 의지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밸류업 정책을 강화해 PBR을 한 배로 끌어올리고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내 증시에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의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모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융지주 주가가 상승한 것은 올해 실적 개선과 신정부의 주가 부양 의지,
각사 밸류업 정책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4대 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은 4조 원대로 1분기 기준 사상 최고를 보였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16.8% 증가한 수치인데요.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각사는 더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24년 이후 은행주 주가 상승은 5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은행의 평균 PBR은 0.45배에 불과하다면서 의미 있는 주주환원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가상자산 매입 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입 전략으로 주가가 2,400% 가까이 오른 스트래티지의 매입 전략을 따라하는 후발 주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 속도를 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8일 미국 나스닥 상장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비보파워는 XRP 위주의 가상자산 비축 전략을 위해 주식 3호 발행으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원래 전기차,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을 비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나스닥 상장 스포츠 베팅 플랫폼 기업인 샤프링크가 약 4억대를 투자해 총 12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할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나스닥 상장사인 제노버의 조셉 오노라티 최고 경영자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주요 전략 자산으로 솔라나를 비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솔라나를 즉시 매수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제노버는 이미 솔라나 비축을 위해 크라켄, 판테라 캐피털 등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4,20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줄줄이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신정부에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부양책과 더불어서 여야가 입모아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연고점까지 경신을 했던 어제장과는 다르게 오늘은 힘이 쭉 빠진 듯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건지 오늘은 특히 외국인들의 출하량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8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2,700선 붕괴되는 모습 나타나면서요. 이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매수 포지션 잡았는데 하루 만에 정반대 포지션을 잡았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와 불확실성 때문인지 6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물량이 크진 않는데요. 160원가량 매도 우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닥 시장 살펴보더라도 역시 분위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긴 했었는데요. 오후장에 다시금 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6% 하락하면서 734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 포지션 잡았고 물량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이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였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 엇갈린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강보합선에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3% 넘게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금 2%대 현대차 하락, 기아도 1%,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에서 그나마 선방을 해준 것은 바로 제약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스코가 다가오면서 이 투자 심리가 자극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일부 종목들에 한한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차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온 특징주는 바로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가 정책 수혜에 상한가를 찍고 상승세 지속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정책 수혜 기대주였는데요. 여야 모두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이면서 증권주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고 상상인 증권이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도 각각 23%, 16%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일에 이어 지주사들의 주가가 뛰었습니다. 롯데지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롯데지주, HD현대, 하나 등이 10% 이상 주가가 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전날에 이어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한 밸류 정상화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이어갔다며 코스피는 연고점을 갱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의 우선주로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 우선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시대 실현 공약 발표로 인해 지주사 저평가 해소 정책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정치 테마주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롯데지주 좋은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시가는 41,150원으로 시작해 고가는 18%대 찍는 모습 보여줬고요. 종가는 7% 상승하며 41,100원에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롯데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상한가 터치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장에서 상한가 터치한 종목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BNC인데요. 이번에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중국 쪽에 새로운 호재가 있어서 오늘 장에서 부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 히알루로산 필러 큐젤이 NMPA 품목에서 허가를 받았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최초로 안면보용 히알루론산 필러의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이 한국 BNC, 이 중국판 FDA로 불리는 이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즉 NMPA 품목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인 건데요.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 BNC 히알루로산 보톡스 제품명 큐젤 리도카인이 NMPA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업계 최초로 굵은 주름용 제품인 큐젤 맥스, 큐젤 울트라, 큐젤 스트롱과 또 얇은 주름용 제품인 큐젤 S, 큐젤 아쿠아 등 총 5종의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강력한 보습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하 조직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미용 효과뿐만 아니라 볼륨 증가 같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중국에서 미용 주사제 산업은 비교적 늦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성장 속도는 빠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에 주요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다수의 주사제 원료를 승인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주사제 의료 미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과 다르게 이제 중국 쪽에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국 쪽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 무려 30%에 달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중국 보톡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와 함께 매수세 강하게 쏠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 보이면서 마무리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종목과 테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책 호재에 힘입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오늘 좋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최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이 주목받으며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앞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신속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고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 중립 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HD 에너지솔루션은 HD 현대그룹 계열의 태양광 전문 기업입니다. 태양광 모듈과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 및 제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태양광 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가하고 있는데요. ESS 및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상승세 보였는데요. 시가는 41,200원으로 출발해서 고가는 무려 20%대 찍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41,100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후 2시에 VI가 발동될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풍력과 태양광 여러 가지로 호재 속에서 강한 상승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요, 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내에 특히 태양광 설치의 증가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정책과 더불어서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테마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일부 종목이 상승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주항공산업부에서 정부가 스페이스X 위넷 위성통신 서비스를 국내 공급하는 것을 협정하는 데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그리고 하나시스템, KT셋이 유텔세렌업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이 여러 가지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과기정통부는요, 이 법에 따라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또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일단은 이 결과에 따라서 전파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서 LK사면 같은 경우엔 오늘 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21%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와 협력한 이력이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또 위상 스타트업 텔레픽스와 함께 AI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 항법 시스템을 공동 개발을 했는데요. 이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별 추적기는 오는 6월에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졌고요. 인텔리안테크는 7%대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떤 인물일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인경 아나운서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의 인물 노그 박현주 회장입니다. 박현주 회장은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금융인으로 미래에셋그룹 초대 회장인데요. 저쪽에서 투자로 우리나라 금융의 흐름을 바꾼 인물입니다. 국내 증권업계 최연소 지점장, 국내 증권업계 최연소 임원, 국내 최초 자산운용사 설립으로 국내 1호 뮤추얼 펀드 출시,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 해외 진출 등의 최초 기록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 그룹을 창립하고 국내 금융투자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인물인데요. 그는 1958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검소하고 절제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생활비 중에 일부를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갈 수 있었고요. 이 경험은 훗날 자산운용사를 창업하는 장기 투자 철학을 세우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1986년 박 회장은 동양증권에 입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증권업계 경력을 시작합니다. 입사 초기부터 남다른 열정과 성과로 인정을 받았고요. 곧 한신증권으로 이직하면서 전국 최연소 지점장에 오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신뢰를 중시한 영업 방식과 미래를 보는 감각으로 뛰어난 실적을 만들어냈고, 이어 동원증권과 중앙지점과 압구정 지점에서도 지점장을 맡으면서 두 지점 모두 전국 1등 지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업무 방식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고객 맞춤형과 정기적 자산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후일 미래에셋 투자 철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97년 그는 기존의 증권회사 방식의 한계를 느끼게 됐고 스스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외환 위기로 한국 금융시장이 요동치던 시기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 상황을 기회로 보고 미래에셋 캐피탈을 시작으로 독립금융그룹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이어 1998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설립하고 국내 최초의 뮤추얼 펀드 상품인 박현주 1호 펀드를 선보이며 한국 자산운용업의 장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 매매에만 익숙해졌고 간접 투자나 펀드 운용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는데 박 회장은 이러한 시장의 공백을 정확하게 읽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투자 문화를 도입을 하면서 국내 투자 문화의 근본적인 바뀌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에는 증권사인 미래에셋 증권을 설립하며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했고요. 같은 해에는 사재 75억 원을 들여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장학금 지급,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면서 박 회장은 부자는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철칙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또 다른 강점은 글로벌 전략입니다. 2003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 법인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지로 자산운용 네트워크를 넓혀 나갔는데요. 그는 일찍이 한국은 작고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한국에서만 투자해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 분산 투자를 추진을 했는데요. 실제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국내 금융사 중 가장 먼저 해외 부동산, 글로벌 ETF, 외국 기업, 채권 등의 투자를 확대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국내 증권사 중 규모가 가장 컸던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미래에셋 대우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은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증권사로 성장을 하였고요. 브로커리지 중심이던 기존 증권사들과는 달리 운용 능력과 리서치,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투자형 금융사 모델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고객 중심과 장기 투자라는 철학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는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시간과 신뢰를 통해서 자산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영에 있어서는 세습보다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강조하면서 자녀에게 그룹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몇 안 되는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서 철학이 있는 금융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바이오, 뷰티테크, 헬스케어 등 미래성장 산업에 관심을 높이고 있고요. 기존 금융업 외에도 장기 성장성이 있는 영역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광, 레저 산업을 진출해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과 실물 경제 간의 시너지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박현주 회장은 증권맨에서 자산운용 개척자, 그리고 글로벌 금융그룹의 창업자, 철학 있는 경영자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 금융의 틀을 바꾸었고요. 고객 신뢰와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과 전략은 오늘날 미래에셋그룹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는 시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박현주 회장까지 인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에 대해서 저희 또 분석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관련된 투자 리포트 가져와 봤는데요. 유안타 증권의 이창영, 조혜빈 애널리스트가 가져온 리포트입니다. 이제까지 오랜 기간 구글 검색과 유튜브, 그리고 챗 GPT 등 사용 시간 폭증에도 네이버 검색 및 검색 매출이 견조한 성장을 한 이유,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은 구글 검색과 유튜브, 챗 GPT가 줄 수 없는 이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검색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챗 GPT보다 우월한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죠. 세 번째로 UCC 검색 중심으로 네이버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네이버 검색에 길들여진 정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발견 검색이 한국인의 오래된 검색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챗 GPT 등 AI 검색 사용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AI 검색 사용량의 증가가 일정 부분 네이버의 트래픽을 대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네이버 검색도 사용량 및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년 1분기는 연초부터 탄핵 정국에 따른 내수 부진,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로 한국, 미국 모두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AI를 광고 매출에 도입한 한국의 네이버와 미국의 구글, 그리고 메타는 2025년 1분기 각각 12%와 8% 그리고 16%대의 높은 광고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기간을 좀 더 길게 하여 2024년 연간으로 비교하더라도 이들 세 기업은 높은 폭으로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이버 검색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AI 검색과 같이 질문 후에 곧바로 나오는 검색이 아닌 본인이 직접 정답을 찾고 싶어 하는 걸 발견 검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인의 검색 습관으로 오랜 시간 고착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날씨나 주가, 환율 등 정답이 있는 지식 그리고 정보인 경우도 있지만 주변 맛집이나 쇼핑 정보처럼 주관적 판단에 의해 구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챗 GPT에서보다는 네이버의 검색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맛집이나 쇼핑의 정답은 사실 본인이 여러 대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발견 검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AI가 일반적으로 추천해준 정답은 질문자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답인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챗 GPT 출시 이후에 네이버 검색에 광고, 쇼핑 관련된 쿼리들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의외로 지식 영역의 쿼리들도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스팀에서 최고 매출을 기록한 12개의 게임 중에 10개 게임이 오랜 과거에 개발되어 이제는 레전드가 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어서 게임 관련 소식들도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오래된 IP 기반의 게임들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흥행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처음으로 오래된 IP 게임들은 이미 확고한 팬층과 검증된 게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시리즈가 출시되더라도 IP 대비 상대적으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 해에도 수십 수백만의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 이런 시장에서 신규 IP가 스스로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알리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는 AI로 대체 가능한 직무는 가급적 신규 채용을 제한한다는 방침까지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로 실제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직무들입니다. 게임 회사들은 신규 채용 제한뿐만 아니라 인력 효율화를 명목으로 명예퇴직, 자회사 분산 배치 등 인력 감축을 일찍이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특히 게임 기업에는 대체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5년 1분기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시프트업, 컴투스 5개 기업의 인원수는
23년 연말 대비 약 6%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같은 기간 상기 5개사 매출액은 12% 증가하면서 1인당 매출액이 20%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5년 하반기 플랫폼의 탑픽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네이버 게임 탑픽에서는 NC소프트, 크래프톤입니다. 우선 네이버의 인기 요소로는 AI에 의한 광고, 커머스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수수료의 증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AI 검색 개편과 AI 에이전트 출시 등으로 이 AI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추천 종목은 바로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믿고 살 수 있는 아이온2의 IP를 가지고 있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인원 감축에 의한 효율적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금 부동산 수준의 극단적인 저평가인 크래프톤 상황을 완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추천해 주신 종목은 바로 크래프톤인데요. 퍼그 IP의 글로벌 사용자가 크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어비스 오브 던전, 서브노티카2 등 글로벌 IP 신작을 론칭해서 인조이 무료 DLC 통한 반등 기대감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유튜브 1인당 사용시간은 2020년 59분에서 2025년 139분으로 무려 136% 증가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2020년의 네이버 광고 매출액 역시 3조 원대에서 2024년 5조 원대로 44% 증가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드버스트 등의 AI 활용을 해서 기존 대비 광고 클릭률을 2배 증가시켰고 체류 시간 증가 등 역시 광고 효율성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성수기인 2분기 및 하반기에 견조한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약 1% 증가된 플러스 스토어 거래액 증가에 대한 매출 이익 및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2024년 스팀 최고 매출 게임 12개 중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콜 오브 듀티 등 오래된 IP에 기반한 게임이 무려 10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호재 소식이 예상이 되고요. 신규 IP 게임 흥행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신작 흥행 여부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동사와 같이 기존 게임의 글로벌 IP 확장에 따른 실적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 최다의 추가적인 글로벌 IP 성공 가능성으로 실적 및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와 다양한 IT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까지 리포트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자세하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로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경 아나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 알려주셨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장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박현주 회장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쭉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장투파라고 들었는데요. 역시 장기 투자 추천하는 멘트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지 아나운서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법원발로 관세가 혼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덤덤했습니다. 반복된 관세 정책 때문에 피로감도 느끼셨을 텐데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하반기 맞이해 보시면 오늘 장처럼 이렇게 빨간불 켜는 날들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빨간불 켜는 날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방송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